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한양 땅, 인왕산 자락 아래 살던 한 선비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귀를 살짝 여시고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성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이 선비라는 분이 살고 있었지요.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 끝도 없이 펼쳐진 천석군에다가 성품은 또 어찌나 온화하고 너그러운지 마을 사람 중에 이 선비네 집밥 한 번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봐도 부러울 게 하나 없었지요. 부인께서는 현숙하기가 신사임당 저리 가라요. 슬하의 두 아들은 장성하여 과거 급제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남들은 저 집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 집안이다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고 했던가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이 선비가 환갑을 딱 1년 앞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소슬바람이 문살을 툭툭 건드리고 마당에 떨어진 오동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며 구르는 그런 밤이었지요. 이 선비는 그날따라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뻐근해져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이 아주 기괴했습니다. 평소처럼 집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더니 시커먼 안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이 선비의 발목을 칭칭 휘감고 순식간에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그리고 곳간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선비가 깜짝 놀라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았지만 입안에서는 모래알만 씹힐 뿐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지요. 그저 그 시커먼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낄낄대며 비웃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쇠붙이를 긁는 듯 소름이 끼치게 무서웠더랍니다. 헉! 이 선비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푸르스름한 새벽인데 심장이 방앗간 공이질하듯 쿵쾅쿵쾅 뛰어서 도무지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징조인가? 내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 없고 정직하게 살아왔거늘. 선비는 불안한 마음에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긴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 선비는 온매무새를 다듬고 마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점쟁이는 앞을 못 보는 노인이었는데 이 선비가 방구석에 앉기도 전에 짚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탁탁 치며 혀를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으리. 발걸음 소리에 죽은 기운이 묻어납니다요. 어찌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른 입술을 적시며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워 찾아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 이리 겁을 주시는 게요? 점쟁이는 한참 동안 산가지를 이리저리 던져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으리,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나으리 댁에 아주 지독한 삼재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삼재가 아니라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악삼재입니다요. 물도 조심하고 불도 조심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목숨줄은 물론이고 대대로 쌓아온 가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운수입니다. 삼재라는 말에 이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던 선비였지만 간밤에 그 소름 끼치던 꿈과 점쟁이의 서슬 퍼런 경고가 톱니바퀴 맞물리듯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에 손발이 후들거렸지요. 영감님,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무슨 방책이 있을 거 아니오? 하지만 점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부적으로 막을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운수라 제 미천한 재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구먼요.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복채도 받지 않으려는 점쟁이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선비의 눈에는 평소 그토록 아름답던 단풍나무도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고 기와 지붕 위를 날아가는 까마귀 울음소리도 꼭 자기 집의 불행을 예고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지. 그저 꿈이 사나웠을 뿐이고 점쟁이가 지레 짐작으로 겁을 준 것이야. 이 선비는 짐짓 태어난 척 가슴을 펴보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이 선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첫 번째 재앙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선비는 이 모진 운명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불길한 예감을 안고 돌아온 이 선비의 집안에 드디어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일들이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사건의 시작은 그날 오후 금쪽 같은 큰아들의 비보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 선빈의 장남이 누굽니까? 훤칠한 키에 학문도 깊어 동네 처녀들이 담장 너머로 얼굴 한번 보길 고대하던 귀한 자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한양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멀쩡하던 말의 뒷다리가 갑자기 꺾이면서 길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나으리, 큰 도련님이 실려오고 있습니다요.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맨발로 뛰어나간 이 선비는 그만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한쪽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피가 낭자했거든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아 밤새 침을 놓고 약을 다렸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뼈가 으스러졌으니 평생 다리를 절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 선비 가슴에 대못이 박힌 지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에 집사놈이 울며 불며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 앞불사 대대로 물려받은 이 선빈의 보물인 큰 곳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악을 써봤지만 그해 가을은 유독 가물었던 터라 불길은 마치 미친 용처럼 솟구치며 쌀 수백 가마를 순식간에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모은 가산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며 이 선비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게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연이어 악재가 터지니 그동안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이웃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갔던 이들은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며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였고 믿었던 친척들마저 이 선비네와 엮이면 부정탄다며 대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지요. 잘 나갈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더니 가난과 병마가 들이닥치니 팔이 떼쫓듯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이 선비는 돈보다도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선비는 어떻게든 이해군을 막아보려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이름난 무당을 불러 작두를 타고 큰 굿을 벌였지요. 꽹과리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고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음산해지고 상황은 나빠만 갔습니다. 부인은 근심 끝에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멀쩡하던 가축들은 이유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제 이 선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귀동냥으로 알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 인왕산 깊은 골짜기
구름도 쉬어가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무명사라는 작은 토굴이 있는데 거기 계신 노스님이 도통하여 산신령과 대화를 하신다더라. 이 선비는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파르기 그지없었습니다. 뾰족한 바위가 집신을 뚫고 발바닥을 찔러 피가 흐르고 가시덤불이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를 죽이려거든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선비는 이를 악물고 기어오르다시피 산을 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 은은한 향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냄새를 따라가자 폭포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바위 틈에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가 보였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염이 눈썹까지 내려온 노스님 한 분이 가만히 앉아 차를 다리고 계셨지요. 스님은 이 선비가 오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찻잔 2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소.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 무거운 짐을 왜 다 짊어지고 오셨나? 이 선비는 스님의 그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 소생이 삼재에 걸려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 집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선비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간곡히 빌었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끓는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 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지요. 재앙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릇에 담기는 법이라네. 나를 따라오게. 자네의 그 무거운 운명을 씻어낼 비책을 알려줌세. 과연 노스님이 말하는 그 비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선비는 그 험난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긴박한 위기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노스님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 선비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선비는 스님의 뒤를 따라 토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그저 낡은 탁자와 붓, 그리고 벼루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선비에게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보게 선비, 자네의 삼재가 지독한 이유는 자네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야.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마을 앞 개울가로 가게나. 그리고 그곳에서 자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 3가지를 이 종이에 적게나. 그러고는 그 종이로 배를 접어 물 위에 띄워보내야 하네. 알겠는가? 이 선비는 의아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라니? 내 곳간에 남은 금덩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식의 목숨을 말하는 것인가? 스님은 이 선비의 혼란을 다 안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네. 종이배를 물에 띄워보낼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네. 만약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종이배에 닿는다면 자네의 애구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네. 이 선비는 스님이 준 종이를 품에 소중히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밤은 이미 깊어 삼경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마을 앞 개울가로 가는 길은 평소와 달리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정겹게 들리던 개울물 소리가 그날따라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고 길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이 선비의 도포 자락을 낚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이 선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 3가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이라고 쓰려다 멈췄습니다. 명예라고 쓰려다 다시 붓을 거두었지요. 내 아들의 병이라고 쓰려다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땅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강물 위에서 시커먼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불타버린 자신의 곡간이 보이고 다리를 절며 울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선비야, 내가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평생 그것들을 움켜쥐고 살다 죽을 운명이다. 이 선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왔지요. 시커먼 물귀신 같은 형체들이 강가로 기어올라와 이 선비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스님 살려주세요.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선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환상이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이 선비의 가시 날아가고 도포가 찢길 듯 휘날렸습니다. 빗방울까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말한 눈물은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 종이배를 적시면 공든 탑이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의 몸을 던져 종이를 가렸습니다. 온몸이 비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공포에 질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 무서운 환영들과 삼재의 고통이 사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붓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이에 글자를 써야만 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선비의 숨통은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이제 집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연 그 공포를 이겨내고 무엇을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냘픈 종이배 한 척이 이 거대한 재앙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숨막히는 절정의 순간으로 치닫습니다.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고 거세게 몰아치는 강바람은 금방이라도 이 선비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 3가지. 선비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타버린 그 엄청난 재산과 곡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싶었지요. 하지만 곧이어 다리를 다쳐 신음하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고 비웃던 이웃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잠 못 들게 했던 것은 사실 아들의 다친 다리도 잿더미가 된 곡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예전의 영화를 되찾으려 발버둥 치던 자신의 마음속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이 선비는 종이 위에 일필의지로 3단어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글자는 욕심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고 더 가지려 했던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이토록 무겁게 눌러왔구나. 선비는 마음속에서 금덩이보다 무거웠던 재물에 대한 집착을 글자 속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적은 글자는 원망이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과 나에게 고난을 준 하늘을 탓했던 그 모진 마음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이 선비는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증오의 불씨를 종이 위에 옮겨 적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글자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선하고 덕이 많다고 자만하며 살았던 그 오만함이 삼재라는 파도를 불러왔구나. 선비는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듯 그 글자를 써넣었습니다. 글자를 다 쓰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거칠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것입니다. 이 선비는 노스님의 가르침대로 정성껏 종이배를 접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죄와 업보를 담아 정성스레 접었지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선비는 강가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시커멓고 깊어 보였지만 선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가냘픈 종이배를 물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잘 가거라. 내가 평생 짊어졌던 나의 허물들아. 그때였습니다. 종이배가 물결을 타고 멀어지려는 찰나 강물 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선비가 평소 꿈속에서 보았던 그 검은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선비의 옷자락을 낚아채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선비야, 내가 이것들을 정말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것들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돌아와 이것들을 붙잡아라. 이 선비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물 위로 떠내려가는 종이배를 낚아채고 싶었습니다. 그 배가 떠나면 평생 쌓아온 공덕과 재물과 자존심이 다 사라질 것만 같은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 안 돼.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고 하셨거늘. 이 선비는 눈물이 떨어지려는 찰나 눈을 질끈 감고 하늘을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놈아, 껍데기뿐인 것을 내가 무엇하러 아까워하겠느냐. 가져갈 테면 다 가져가거라. 나는 이제 가벼워지고 싶구나.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선비를 붙잡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종이배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며 유유히 강물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명을 지키기 위해 선비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강물 소리가 아닌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오르는 듯한 청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자 신기하게도 집안을 휘감고 있던 그 눅눅하고 불길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달콤한 백합 향기 같은 내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길고도 험난했던 삼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이 선비가 개울가에서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알아눕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여보,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집니다 하며 선비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리가 으스러져 평생 걷지 못할 거라던 큰아들의 방에서는 억눌린 신음 대신 깊고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이 달려와 아들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나으리, 어젯밤 사이에 뼈가 제자리를 잡고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천지신명이 도우신 일입니다요.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불탄 곳간 자리를 정리하던 하인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선비를 불렀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커먼 재 아래서 맑은 샘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가뭄으로 마른 논밭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풍부했지요. 잿더미가 된 땅이 오히려 마을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 선비는 그제야 노스님이 계셨던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삼재란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비워야 할 때 비우지 못한 제 욕심이 만든 감옥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 선비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석군의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솟구치는 샘물을 마을 사람 모두가 공짜로 쓰게 했습니다. 예전처럼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평복을 차려입고 가난한 이웃들의 무너진 담벼락을 직접 고쳐주곤 했지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베풀고 나눌수록 이 선비의 곳간은 비워지는 법 없이 늘 적당히 채워졌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선비를 천석군 부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가장 넉넉한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이 선비는 100살 가까운 나이까지 천수를 누렸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자손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큰 파도가 닥치거든 그것을 원망하지 마라. 그 파도는 내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씻어가려는 하늘의 손길이니라. 그저 마음의 종이배에 내 욕심과 원망을 실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거짓말처럼 잔잔한 바다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삼재가 찾아오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서러운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미움 하나, 욕심 하나만 강물에 띄워보내도 우리 삶에는 다시금 따뜻한 달빛이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선비가 보았던 그 환한 새벽빛이 어르신들의 댁내에도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